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 북토크 함께 하겠습니다. 국내 최고 난임 전문 우리 최범채 원장님과 또 산과 전문 김희성 교수님을 자리에 모시고 책에서 다뤄진 얘기들 또 그 밖에 여러분들 굉장히 또 궁금해하시는 얘기들도 있으실 거고 또 다양한 경험들, 자 궁금한 개인적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감정들, 궁금증, 고민을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범채 원장님 그리고 김희성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계속 웨이팅이 많아가지고요. 책 다들 사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이 두 분을 모시고, 자, 북토크 함께 할 텐데, 먼저 그 인사 말씀 해주셔야죠. 우리 최범채 원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리를 처음에 계획했었을 때, 과연 자리가 채워질까? 그리고 우리가 전문 에이전트도 아닌데 직원들 힘으로 많은 이렇게 참석자들을 맞이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또 이벤트를 하면서 직원들이 또 단합을 하게 되고 또 30년 동안 진료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환자하고 같이 말할 수 없는 경험이라든가 겪었던 거, 책에서 담지 못했던 거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기대감도 되고, 제가 웬만하면 배짱이 아주 세서 무대에서 떨지 않은데 오늘 되게 떨립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김희선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산부인과 김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원장님께서 이렇게 광주에서 이런 토크 기획해 주셔가지고요. 숟가락만 없는 심정으로 이렇게 왔는데 규모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들 많이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자리 만들어주신 최범채 원장님과 또 CL병원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멀리까지 오셔서 감사와 축사 인사 전해주시는 내빈분들에게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두 분을 모시고 토크쇼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최범채 원장님, 사실 국내 난임 의사 중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가장 많이 경험한 이제 의사 중 한 분이시잖아요. CL병원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이렇게 실력 있는 분이 차라리 서울에 계시지 왜 광주에 있느냐. 물론 우리 광주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수도권이 아닌 광주에 사실 위치하는데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거든요.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사실은 제가 서울의 삼성제일병원에서 성균관의대에서 10년 봉직을 했었어요. 그때 광주에 개원을 한다 그러니까 다들 좀 너무나 이상적이다. 왜 강남에다 이렇게 개업하면 지금 막 그 많은 환자 데리고 빨리 성공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저를 키워주시고 하버드 유학까지 제일병원에서 처음 유학을 가게 됐는데 지원해 주신 분이 삼성 이건희 회장님, 사촌 형님이신 이동희 박사님이 저를 스폰서를 해서 하버드 유학을 2년을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손쉬운 성공은 눈앞에 보이는데 물질보다는 또 제가 살아가는 철학을 생각을 해서 낙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애들이 5학년, 1학년인데 강남에 가서 붙어서 좋은 학교 보내지
또 지방으로 내려가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주 가서 삼성이나 제일병원 브랜드를 쓰지 CL이 뭐냐, 뭐 아직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CL이 뭐야. 그래서 Creation and Love입니다. 그랬더니 병원장님께서 웃으시더라고요. 발음도 안 되는데 창조와 사랑이 뭐가 먹히느냐. 근데 우리 존경하는 이혜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가 좀 해약해서 발표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저를 소개할 때 I am from 삼성 제일 하스피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외국 사람 못 알아먹었어요. 그때는 삼성도 유명하지도 않고 제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꼭 성공하면은 Creation and Love, 사랑과 창조 이니셜을 써서 From CL 그렇게 할 거야. 그랬는데 정말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CL 병원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 로고를 제가 직접 드로잉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나 십자가가 대세였는데 저는 난자와 정자 모양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병원의 로고 보면은 해바라기로 보신 분도 있고, 근데 난자에 정자가 몰려든 모양 형상을 제가 드로잉했던 거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개원을 했던 겁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예. from CL. 근데 이제 거기다가 in 광주.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자, 김희선 교수님. 예. 대학에서 이제 많은 그 고위험 산모 진료하시면서 태교나 이제 난임 우울증 치료 또 센터를 이번에 또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집중치료 센터가 또 만들어졌더라고요. 예. 그 운영하게 된 동기가 뭔가요? 네. 저기 그 조금 생소한 의미여가지고 잘 모르셔서 설명을 잠깐 조금 드리면, 제가 2025년 5월부터 이제 일산병원으로 옮겼고, 그전에는 동국대학교 병원에 있었는데요. 동국대학교 병원에서 있으면서 이제 난임 부부나 임산부의 심리 상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요즘은 우울증이 굉장히 많아져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난임 임산부 심리 상담 센터의 경기 북부권역 센터를 동국대병원에서 2023년 9월에 개소를 해서 계속 운영을 했고요. 이제 그걸 운영을 하면서 이제 좀 진행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필수 의료가 너무 상황이 안 좋아져서 경기도 자체에서 같이 좀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권역 모자 의료 센터라고 요즘에 이제 2005년 5월부터 국가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시범 사업인데, 이제 각 권역별로 조금 고위험 산모 신생아의 원활한 의료 체계를 좀 만들기 위해서 그 사업이 시작됐는데, 그 사업을 위해서 제가 5월부터 일산병원으로 좀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센터는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 임산부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 센터는 사실 그 시스템이나 체계를 제가 한 2년 이상 하면서 운영할 수 있게 잘 마무리를 해놔서 사실 지금은 굉장히 진료 일선에서 성과 의사가 좀 부족해가지고 제가 너무 아쉬웠지만 조금 부득이하게 지금은 진료 현장을 조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5월부터는 권역 모자 의료 센터로 옮겨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좀 전에 이효일 교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참 바쁜데 이렇게 책까지 냈다. 그러면서 그 의학적 정보만 뭐 병원 홍보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책을 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정말 바쁘시잖아요. 이 책을 어떻게 내셨어요? 실은 저는 이제 환자하고 있었던 에피소드를 좀 기록을 하고, 저는 이제 만년필로 이렇게 필사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점심 시간에 제가 그 홀로 있는 시간에 A4 용지 이면지에다가 필사해서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김희선 교수가 어느 날 책을 같이 한번 써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되게 흥분이 됐어요. 제가 사실은 올해 대학에 있었으면 4월에 정년을 했어야 되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제 자신하고 이제 그 대화를 해보면서 육신하고 영혼이 따로 놀았던 것 같아요. 육신은 많이 지쳐 있고 그러는데 영혼은 젊어서 계속 끌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난임 치료도 환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어떤 정해진 기약이 있다면은 내가 이걸 견디는데 그게 없이 계속 시술하는 거가 힘드시잖아요. 저도 의사로서 인간이 대학에 있었으면 정년이다 그러면 내려놓을 땐 내려놓고 안식월이나 안식년을 하고 여행도 다녀라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경영 오너가 되다 보니까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의사가 말이 의사지 기계로 그냥 도는 거예요. 그러면 제 자신 너무 슬프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후배 김희선 교수가 그런 제안을 했었을 때 정년이라 그러면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벤트를 해볼까 그렇게 했는데 책을 같이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런 꼼수가 있어가지고 책을 쓰게 됐어요. 야, 몰랐습니다. 아니, 김희성 교수님이 먼저 제안을 하셨네요. 예. 네, 저는 이제 그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센터 하면서 이제 홍보차 뭐 유튜브도 찍고 굉장히 이제 지역 보건소도 많이 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우연한 게 포르체에서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이러이러한 거를 한번 기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예, 그래서 근데 너무 주제가 너무 좋고 이 진료 현장에서 환자들한테 할 수 없는 얘기를 책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흔쾌히 했는데 난임은 사실 제가 뭐 산모 파트는 워낙 저도 뭐 원장님처럼 경력은 없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했고 고민을 했던 분야라 자신이 있었는데 난임 파트를 제가 쓰는 건 조금 이건 무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사실은 되게 어렵게 저는 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렸거든요. 워낙에 뭐 몽골에서 하신 일도 너무 많으시고 하셔가지고 근데 워낙 전문가시라서 정말 많은 그런 케이스를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책이 발간된 것 같습니다. 네, 완벽한 듀엣입니다.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죠. 사실 이제 뭐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기본적인 의학 지식이 당연히 이제 동반이 돼서 썼다고 하지만 쓰시면서 굉장히 또 어려웠던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 내용은 에피소드가 있고 그 다음에 질환에 대해서 설명인데 지난 30년 동안에 저하고 힘들게 같이 부딪혔던 환자들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미 이제 나이가 50이 넘고 그러신 분도 계시겠죠.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 중에는 정말 힘들게 해서 정말 아침에 출근하기가 싫을 정도로 너무 힘든 경우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책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지난 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게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자, 우리 김희선 교수님. 네, 저는 일단 대학에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적인 제약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나 요즘은 이제 현장에서 상과 의사가 별로 없어서 당직이 좀 많은데 사실 당직을 서면서 책을 쓰는 게 되게 시간이 쫓겨가지고 좀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었고 두 번째는 자꾸 글을 쓰다 보니까 글이 자꾸 꼰대처럼 써지는 거예요. 쉽게 알기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자꾸 쓰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쉽게 풀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고 약간 그게 잔소리처럼 되는 느낌이 들어서 계속 다시 이렇게 편집을 볼 때 그 부분을 되게 신경 써서 많이 봤거든요. 조금 시간적인 제약이 조금 힘들지 않았나. 그래도 너무 저도 공부하면서 할 수 있었던 되게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감성의 낭독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많은 페이지 중에서 그래도 이건 좀 낭독해 드리고 싶다 하는 부분을 우리 김희선 교수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낭독까지 시킬지 몰랐는데 이거 너무
너무 힘든 북구서들이. 네, 제가 조금 드리고 싶었던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2페이지나 되긴 하는데 그건 너무 긴 것 같고, 네, 저는 낭독해보겠습니다. 네. 임신하여 아기집을 확인하고 쿵쾅거리는 아이의 심장소리에 기뻐하고 초음파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며 꼬물꼬물 움직이기 시작하는 아기의 모습에 신기해하던 그 모든 순간을 유산은 한순간에 앗아갑니다. 유산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당사자인 임산부와 배우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하더라도 아이와 함께할 행복한 시간을 기대하다가 갑자기 유산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그 시기가 임신 초기든 막달이든 납득하기 쉽지 않은 잔혹한 소식이기 마련입니다. 유산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환자들이 보이는 반응은 매우 다양합니다.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 원만 섞인 한탄을 토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료실을 나가기 전까지는 꼭 참다가 밖으로 나가자마자 대성통곡을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반응은 모두 제각각이지만 이겨내기 힘든 슬픔을 안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유산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임산부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을 안게 되곤 합니다. 아이를 잃었다는 상실감뿐만 아니라 잔뜩 기대하고 있던 부모님에 대한 죄스러움, 남편에 대해 미안함,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로서 아이에게 소홀했다는 죄책감에 짓눌리게 됩니다. 그 압박이 얼마나 심하면 크게 소리내어 우는 것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산 역시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고 그 이를 받아들이는 임산부들에게는 스스로 마음을 추스리면서 충분히 슬퍼하고 위로받아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애도의 시간과 위로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임산부 본인에게는 물론이고 남편과 가족들에게도 좋지 못합니다. 마음을 추스리지 못한다는 것은 곧 마음의 상처를 외면하는 것이 되고 외면하고 묻어둔 상처는 다음 임신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산이 상처로 자리 잡게 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임신 자체를 회피하거나 주저앉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산은 절대 스스로의 의지로 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그 부분에서 오는 무력감과 상실감은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유산을 겪은 분들께 충분히 소리내 오셔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더라도 크게 소리내서 울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유산을 겪은 분들이 반드시 가슴 겹겹이 쌓여있는 슬픔을 모두 쏟아내고 쓸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스스로를 숨기지 말고 드러내셨으면 합니다. 소리 없이 남몰래 베개를 물고 눈물을 삼키고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것이 힘든지 소리내서 외치고 그렇게 슬픔을 모두 쏟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말로 하지 못하겠다면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먹먹함과 슬픔을 써내려 가다 보면 조금씩 유산이라는 시간이 분리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분해했던 아이에 대한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 속에 항상 남편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네. 자, 유산 이후에 이제 심리 가이드인데요. 받아들이는 현실이 물론 무척 힘들지만 받아들이고 충분히 애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또 이렇게 남편분하고 같이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부부끼리 오신 분들도 많은데 사실 가장 힘든 사람은 아내예요. 예, 그 곁에서 늘 지켜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관계의 힘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네, 어떡하죠? 이런 내용이면 벌써 지금 읽기도 전에 우리 최훈철 원장님은 눈시울이 지금 붉어지셨는데요. 저도 사실 책 미리 읽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 우리 최범철 원장님, 예,
또 낭독하겠습니다. 네. 책 내용에서 정말 사연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좀 강도가 낮은 걸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또 눈물 여기서 흘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이분은 제가 많은 환자분들이 극복을 해서 돌잔치 초대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래도 20여 년 전 이야기니까 돌반지 사가지고 가기가 부담이 별로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초대하면 제가 상품권으로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금값이 올라가지고. 근데 이분은 시험관하기를 다른 데서 10번 했고요. 그 다음에 자궁경 수술을 전남대학 세브란스 병원에서 또 3번을 하고 저를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젊고 좀 난소 기능이 좋은 분들이 처음부터 오지 않을까? 막판에 나를 선택할까? 막 그런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분은 진짜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거의 박사 수준인 거예요. 너무 인터넷 섭렵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의사인지 그분이 의사인지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너무 날카롭게 질문하시고 남편도 너무 자포자기한 상황에서 제가 그분을 설득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수술을 3번 하신 분을 제가 2번 했을 때까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편이 저를 패고 싶었겠죠. 저 의사가 그랬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정말 힘들길래 처음 선생님 뵀던 선생님 만났을 때 그 흥분을 가지고 저한테 좀 그 정을 좀 주시라고. 제가 뭡니까 막판에 11번째 만나가지고 2판 4판 만나는 사람이 아니지 않냐. 나 정말 베스트 하고 싶다. 그랬던 분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6세의 여성인 C씨는 이미 타 병원에서 체수정 시술을 10회 시도하고 자궁유착증으로 3회의 자궁경 수술을 받은 이력을 가진 채 우리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C씨는 수차례의 임신 시도 실패를 겪은 탓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했고 치료에 대한 확신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또한 그간의 치료 기간을 통해 쌓인 의료 정보를 기반으로 이러쿵저러쿵 의사에게 자신의 요구를 강요하는 등 참 대하기 어려운 환자였습니다. C씨는 임신 중반기에 소파 수술을 받았고 이때 태반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 그 일부가 자궁벽에 심하게 유착되었고 월경량도 거의 없었습니다. 자궁난관 조영술 진단에서는 자궁강의 3분의 2가 훼손되어 유착증으로 인해 자궁 내부 공간이 비좁은 비정상 모양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3회의 자궁경 수술을 통해 모양을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체수정 시술을 계속 시도해도 착상 실패라는 결과만을 맞게 되었습니다. 다른 난임 클리닉에서도 몇 번이나 임신 시도해 보았지만 역시나 결과는 매번 같았습니다. 임신의 착상 성공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수정란과 자궁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C씨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치료는 자궁혈이 정상 수준에 가깝게 나올 수 있도록 자궁 환경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C씨의 남편은 2회의 자궁경 수술을 추가로 진행하며 치료에 대한 신뢰 자체를 거의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는 가장 부부가
첫 의사에게 가졌던 것처럼 기대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CC 부부의 마음이 회복된 뒤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었고 CC는 월경소견의 변화 소식에 마치 임신이 성공한 듯 기뻐했습니다. 이후 CC는 손상된 자궁 내박을 회복하여 7번의 추가 체수정 시술 끝에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통합 17번의 시도 끝에 얻은 기쁨이었습니다. CC의 이야기는 주치의로서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역시나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여준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자, 해외 난임 부부의 치료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예, 거기서 기억나는 부부가 있으신지. 네, 방금 먼저 사진에서도 나왔는데 예. 여러분 캄차카 반도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지리 시간에 캄차카 반도라는 걸 기억했는데 거기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참 멀리 블라디보스톡으로 와서 광주 CL병원까지 와서 첫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까지 이렇게 낳으신 분이 있고요. 노후 전쟁 기간 동안에 남편이 전쟁터로 가 있는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환자가 남편의 정자를 이런 테스트 튜브에다가 담아서 배꼽에다 이렇게 체온을 유지해가지고 우리 병원에 와서 시험관하기 시술을 받고 동해안에서 배를 타고 다시 그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시는 환자가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몽골의 고비 사막이라는 데가 수도 울란바토르까지 가는데 1시간 아니 하루를 운전해서 가는가 봐요. 고비 사막에서 어떻게 시열병으로 알았는지 고비 사막에서 울란바토르에서 이렇게 왔는데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아주 그 숯덩어리처럼 시커멓게 그슬러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 임신해서 가는데 광주에서 한 달 하는 동안에 얼굴이 완전히 하얘져가지고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저 멀리서 이렇게 아이가 낳는 데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해외 환자 전쟁통에 그 멀리서 아이를 갖기 위한 갈망은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몽골 부부 중에서 이름이 실제로 원장님의 성을 딴 아이가 있잖아요. 병원 이름도 있고요. 네. 쌍둥이인가요? 네.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주민등록번호를 떼가지고 오셨어요. 김범채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그래, 아들을 내 책상에 앉혀놓고 등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장님과 이름 똑같이 지었다고. 나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는데 김범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애국에서는 초이라고 이름을 많이 짓더라고요. 초이. 제 그 영문 최를 초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 병원 CL이라는 이름을 불어로는 하늘이란 말이거든요. CIEL이. 그래서 러시아하고 몽골에서 CL이라는 딸 이름을 이렇게 갖게 된 부모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경험입니다. 예. 그 김범채 군은 정말 잘 자라고 있고 성이 최 씨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전에 이제 그 Q&A를 미리 온라인으로 또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현장에서 궁금하신 것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손을 좀 번쩍 드시고, 뭐든 좋습니다. 예, 뭐든 좋으니까. 자, 이럴 때, 예, 궁금한 거 물어봐 주시고요. 손을 들면 저희가 언제든 마이크를,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 사전 질문인데요. 자, 영양제 복용도 궁금하고 유산되는 이유, 그리고 염색체 돌연변이는 왜 생기는 겁니까?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최범치 원장님이 좀 답을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유산되는 경우에 염색체 검사를 검해 보면은 유산된 부부들은 왜 유산이 됐을까 그렇게 질문하시거든요. 근데 유산된 유산화의 50에서 60%는 염색체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정상이더라도 돌연변이가 올 수가 있어요. 돌연변이는 정자나 난자에서 처음부터 생산되면서 있을 수도 있고요. 잘못된 게 선택이 돼서. 그리고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돼서 분화하는 과정에서 또 이상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많은 이제 검사도 해보고 그러지만 우리 임신을 시도하고 유산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영양제라 그러면 다 좋은 줄 알으세요. 그래서 너무 영양제는 좋아요. 2개, 3개 정도 선정하면 요즘은 워낙 그 조합 그 제조가 좋기 때문에 충분한데 원장님 영양제 이거 괜찮으세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떠세요? 그러면 좋아요. 근데 한 5, 6개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제가 지금 시험관하게 쓰는 약도 만만치가 않고 임신하기 위해서 쓰는 약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 간이 과로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하자고 하는 1차적인 목표 약에 대해서 간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영양제로 간이 지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 2개, 많이 드시면 한 3개 정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신 분 중에 한 분이시겠죠. 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봐 주시고, 자, 그러면 온라인 질문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습관성 유산의 다양한 원인 중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궁금합니다.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원인도 있을까요? 있다면 앞으로의 연구 방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유산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습관성 유산은 최범철 원장님께서 대가셔가지고요. 다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제일 우리가 인터넷상에서나 그리고 우리 임상 선생님들이 오류를 경험하고 있는 거가 자연살상 세포 NK셀이라는 거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대단히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그 신중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95년도 하버드 유학을 했었을 때 그 스토리는 이미 다 정리가 됐던 거예요. 근데 국내에서 이제 어떤 선생님이 그 유행을 시키다가 보니까 자연살상 세포가 산모의 혈액에서 높게 나왔을 때 아기한테 공격해서 유산이 된다. 그런 스토리가 이게 팽배하게 돼서 모든 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는 그 스토리를 이제 그 경험하면서 환자들이 많은 질문을 하시고 실제로 제가 깜짝 놀란 게 몽골의 경제적으로나 힘 있는 부부가 한국의 모 병원에서 NK셀이 양성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분이 자꾸 시험관하기 실패하게 되니까 NK셀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그래서 그분이 데르모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제가 몽골에서 상담하게 돼서 그럴 필요 없다. 둘째는 그냥 가져라. 둘째는 자기가 낳았어요. 상당히 비극적인 스토리인데 우리가
혈액 내에 NK셀이라는 거가 자궁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를 대변할 수가 없어요. 자궁에서 있는 자연 살상 세포와 혈액에 있는 세포하고 비슷한 정도는 10%밖에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혈액 내에서 그런 자연 살생 세포가 높아 있다는 거를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부부 관계를 하고 나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월경 중에 올라갈 수 있어요. 질염을 알아도 올라가서 내가 감기를 알아도 NK셀이라는 건 혈액에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10년 동안 기고도 많이 하면서 많이 이제 캄다운을 시켜놓고 환자들도 이제 그런 불안증을 이제 덜게 됐죠.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그 유산에 제가 원래는 유산 쪽으로 연구를 하게 됐는데 유산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엄마 자궁이나 아니면 아기가 정상이어야 되는데 아기가 문제가 되는 거가 돌연변이로 문제가 되는 거가 가장 원인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궁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문제가 됐을 때 이제 유산을 초래하게 되는데 사실 많은 과학자들, 의사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그게 잘 풀리지 않는 지금 문제로 남아 있고 계속 연구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질문이 없으신가요? 사실 많이들 다 잘 알고 계시기도 하는데, 자, 일단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과정이 우선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여쭤보는 게, 내 마음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어떤 그런 심리, 마인드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여러 시도와 실패 후에 이제 얼마나 그 힘듦이 찾아옵니까? 상실감, 자책감으로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김희성 교수님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지혜롭게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보통의 그 난임 부부나 임산부들이 가지는 이런 우울증은 특히 난임 부부들이 굉장히 심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반복적으로 난임 시술을 사이클을 받으시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실패하다 보면 이게 그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뭔가 내 힘으로 조절되지 않는 영역의 일이라서 거기에 대한 무력감이 굉장히 심해지고 그거로 인한 우울증이 굉장히 좀 심해지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24년도 통계를 봐도 사실 난임 부부의 한 70%는 이렇게 만성적인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이제 얼마 전에 저 이제 보건소 그 이제 우울증 상담하시는 분들 직원 교육을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난임 부부들의 우울증을 어떻게 상담을 해줘야 되냐고 말씀을 하시던데.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사실은 임신 초기에 먹을 수 있는 항우울제 약도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같이 드시면서 컨트롤 하시는 게 좋고요.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나 가족이 함께 참여했을 때 조절이 되시는 분들, 경증의 우울증이신 분들은 시술과 관련해서 그때 온라인 회의할 때 뭐 이제 그 착상 시술을 받으면 무조건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어야 되냐 그런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사실 그렇게 있으면 없던 우울증도 생기거든요. 3일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는데 정상인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때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시험관 시술 해도 일상생활 해도 된다고 너무 거기에 과하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그런 활동을 충분히 하시는 게 좋고요. 남편분하고 충분히 소통하시는 게 좋고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난임 부부의 이런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시면 부부관계가 사실 파탄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혼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을 방지하려면 사실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약을 초기 조금 드시면서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사이클이 굉장히 심해지고 특히 4세 5세 넘어가면 성공률이 조금 희박하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절하시면서 이렇게 그 주치 선생님들과 상담하시면서 우울증을 조금 조절하시는 것이 조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이제 책 안에 다 쓰여 있으니까요. 자 시간상 그럼 Q&A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범채 원장님, 네, 김희성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